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긴급 체포될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조사 도중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13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나 저지선이 본인의 구상이었는지를 포함해 영장 집행 저지 관련 내용이나 경호처 내부 상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처장이 경찰 출석 전에 낸 사직서가 조사 도중 수리되면서 현직 신분을 잃은 데다 형식적으로나마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취한 만큼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경호처 윗선의 신병을 확보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과 공수처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3차 출석 요구일이 오늘인 만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광호 경호본부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소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인데도 경찰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찰이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일방적인 출석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김 차장이 조사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 차장은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까지 내고 경찰에 전격 출석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를 흔들려는 경찰의 허를 찌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차장은 출석 시한인 오전 10시를 살짝 넘겨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는 버틸 거란 예상을 뒤집은 겁니다. 박 차장은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고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 집행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수사당국과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에 나와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경호처가 국민에게 불법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걸 막고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선처 등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박 차장이 경찰 출석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을 체포해 경호처 지휘부를 흔들려는 경찰에 허를 찌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돼 더 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측의 대응 기조가 체포는 막자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탄핵안 통과 뒤 누구보다 가까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돌려 말한 걸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격 추락 우려를 언급하는 여권의 주장과 함께 체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다가 경찰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로 불상사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저지까지 모두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에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2주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차 때보다 길어졌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다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영장의 7일보다 길어진 건데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소환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과 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호처의 반발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래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또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줌으로써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집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말엔 차가 많이 없지만 집회 인원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 집행 카드 역시 살아있지만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2차 집행까지 막아설 경우 강경 대응 방안까지 검토하느라 집행 시기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시도가 되려 내란이라며 불법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도권 광역수사당 책임자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경급 간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투입할 인원 규모, 임무 배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그제 국수본은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대상이 되는 인원의 규모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휘선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비역임에도 다른 현역 장성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청사 신속 점거,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등 별동대인 제2수사단에 자세한 임무가 전달됐는데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처리할 거라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문사령관 등은 노 전 사령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선관위 직원 포박과 벙커 이송, 선관위원 위협 등을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이처럼 군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김 전 장관 공관을 20차례 넘게 방문했고 계엄 직전 4일간은 매일 공관을 찾았다는 겁니다. 위병소 검문을 피하려 장관 비서관이 모는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절차에 따라 자문했을 뿐이라며 비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이어 구속까지 시키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상당수 증거를 확보했는데 앞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에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재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집행 계획을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논란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점을 앞둔 내란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를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과 탄핵 등 긴박하게 돌아가던 한국의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열 하루 만이었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안 가결 1시간 뒤 담화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을 만난 것은 담화문 발표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는 매튜 슐랩 미국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으로 두 사람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계엄과 탄핵 등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한국의 정치 현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매튜 슐랩은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국장을 지낸 머르시디스 슐랩의 남편으로 함께 미국 보수주의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또 어떻게 해서 면담이 이뤄지게 됐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에 근접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쇄신 노력 없이 반 이재명 정서나 강성 지지층의 기대는 우클릭에 의존하면 이 외연 확장엔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해를 넘겨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당이 전공의 복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련 중단 뒤 1년 내 같은 병원, 같은 과에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의 적용 유예와 함께 수련을 멈춰도 군에 징집되지 않도록 입영 연기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와 공수처 수사 권한 논란 등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SNS 글에서 촉발된 내통 의혹 등을 연일 거론하며 수사 공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국정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특정 정당과의 내통으로 비칠 만한 오해의 소지는 국수본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민생과 대야 공격의 투트랙 기조,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여당은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6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전국지표조사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4%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줄탄핵의 전국 피로감과 함께 탄핵 소추안 내용 변경 공방, 수사권 혼선 등 반민주, 반이재명 정서가 커졌다는 분석과 일시적 보수 결집으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하게 반영됐을 뿐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지지율 반등이 자칫 우클릭 행보를 불러 당내 자성론이 잦아드는 건 물론 외연 확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으로 향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들, 당 차원에선 개인 자격 참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식적 경고나 자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는 거거든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양새,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새처럼 될까 봐. 여당 내에서도 최근 지지율 반등이 여권이 잘해서가 아닌 상대 실책에 따른 반작용이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흐름에 편승한 민심 역주행 대신 책임 있는 쇄신과 변화가 뒷받침돼야 청년과 중도층을 잡을 민심 경쟁에 유리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최근 다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인데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너무 순순히 정권을 내줬다는 학습 효과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반감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뭐 딴 거보다 하여튼 그 이재명 공포증 비슷한 게 아주 꽤 널려 있잖아요. 특히 그쪽에서는. 민주당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선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게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 탄핵의 문제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보단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쳤을 거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야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과격한 발언이나 검증 없는 의혹 제기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쟁점 정리 과정을 내란죄 제외로 규정한 여권 공세도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원래 재판부는 이런 걸 정리하게 돼 있어요. 쟁점을. 뭐 약간 실수로 죄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수권 정당 면모 부각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혼란이 길어지며 덩달아 책임론에 휘말린 민주당은 해법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 여부와 탄핵 심판 과정에 따라 여론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기업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종로구 동십자 교차로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 신자유연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60여 명을 배치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종로구 세종대로와 사직로, 용산구 한남대로 등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주변을 지날 때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직한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제공하고 군 입영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를 넘은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정작 의료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성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던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부터 사과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막는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지난해 7월 사직서가 수리됐어도 오는 3월 같은 수련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한 전공의는 입영 대상자가 되는데 병원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최대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교육 여건, 그다음에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련 특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도 적용했지만 의료계가 호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 또한 불투명합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복귀하지 않는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이 특례 아니었느냐고 꼬집으며 전공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엔 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공개한 데 대해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실손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면서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 의사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거라며 의계투기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마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짓고 원래 소각장과 새 소각장을 함께 가동하면서 다른 지역 소각장들도 현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소각장 두 곳이 함께 가동되는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이고 법령상 절차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달 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앞서 2015년부터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 들어 뒤늦게 소각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로 최장 9일 동안의 긴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침체한 여행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에 시민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좋았어요. 주말이랑 연결돼가지고 더 추가돼서 휴가가. 설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엿새로 늘고 31일 하루 연차를 쓰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면서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예약 현황을 살펴보니 연휴 첫날인 25일에 출발하는 예약이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예약도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행사의 경우 이번 설 연휴 기간 유럽 여행 예약이 전체의 10%로 지난해 전체 평균 7%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기감이 닥쳤던 여행업계는 설 특수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시즌 같은 경우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당시 예약률이 한 30%가량이 급증했었습니다. 이제 미주, 또 유럽, 또 이제 그 아프리카, 이집트, 이런 좀 장거리 지역을 지금 좀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시공휴일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는데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논의가 이뤄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려니 표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이제 가족 계획을 조금 휴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또 정작 국내 자영업자에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소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또 국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위축되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긴 연휴로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는 올려잡았는데 국책연구기관도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향한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 전망치를 모아보니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말 내놓은 1.9%나
정부가 올해 초 예상한 1.8%보다도 낮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은 1.3%까지 우리 성장률을 낮춰 잡았는데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경쟁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추세가 쭉 이어질 거로. 물가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고착화한 게 물가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른 데 이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한 분기, 길게는 두 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되고요. 환율 상승이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좀 핵심에 놓여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향한 대내외 경고음이 커지면서 오는 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봄, 여름에 활발했다가 대출 규제로 주춤해진 부동산 시장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굳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멈춰섰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간다는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째 보합입니다. 지난 8월 한 주에 0.32%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9월 이후 점차 힘이 빠져 보합까지 왔는데 흐름의 양상은 전국으로도 비슷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여파인데 원리금 상환을 감당 못해 경매 빚잔치로 넘어가는 집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94,600여 건으로 전년보다 37%나 늘었는데 빌라와 달리 안전자산이라 여겨졌던 아파트 경매도 35%나 급증했습니다. 넘쳐나는 경매 물량과 달리 지난달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서울이 84.9%, 전국은 77.4%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낙찰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매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찰가를 산정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입찰가를 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전국으로 집값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일단 동작 그만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이후 아파트 가격 변동은 미미하지만 지난 여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래량이 이런 현상을 말해줍니다. 매수자는 빚을 내 집을 사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매도자는 이 고비만 넘기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판단에 값을 낮추지 않는 교착 상태입니다. 이러한 동결 현상은 최소 6개월 간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거는 빨리 제거가 돼야 됩니다. 안개가 끼면 빨리 제거가 돼야 되는데 예전처럼 3월, 길어야 4월 정도 끝나고 조기 대선하고 상반기 중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된다면 저는 하반기에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치적 불안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하반기엔 단순 관망이 아닌 공포로 인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완결판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2달여가 지난 시점인데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 대선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한 뒤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대표적인 무기 체계라고 선전했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다탄도 탑재 능력 등이 더해진 파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 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당시 스스로 완성형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최근 평양 일대에선 ICBM 발사용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 중인 정황이
우리군에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이어 ICBM 추가 도발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이후로 일단 트럼프 취임을 전후한 대미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된 발사체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게 만드는 기술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챙길 수 있는 핵심 군사기술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ICBM 발사는 모두 고각 형태로 이뤄져 ICBM의 최종 단계라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인 대미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BM 정각 발사와 탄두의 재진입 시험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한두 차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도발에 나서더라도 미사일이 날아간 원거리 측정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시험 발사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향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달라 일단 3자 회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키이우의 한 아파트 단지 위로 붉은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가 날린 드론 수십 대를 격추했는데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겁니다. 북부 체르니히우 곳곳에서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한 명이 다치고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의 한 슈퍼마켓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Скажем честно, скорее всего, чтобы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чтобы дети и люди не гибли. 북한군이 투입된 크루스크 등 주요 전선에서는 교전이 격화하면서 북한군 병사들이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군 간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유리한 협상을 위해 영토 확보전에 총력을 쏟으며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회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также декларирует свою готовность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через диалог.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это.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미국 측과 최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안보 보장을 해줘야 러시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3자 회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연일 드러내면서 3년 가까이 돼가는 전쟁의 운명이 트럼프에 달린 모양새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매우 강력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 후티를 상대로 전쟁이 격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훈진 기자입니다. 예멘 수도 사나의 알사빈 광장 쪽에서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올라옵니다. 대통령궁이 위치한 중심가를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입니다. 또 예멘 서부 해안의 호데이다와 라스이사 항구, 내륙에 있는 히자즈 발전소 등도 전투기로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티가 드론과 지대지 미사일로 반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תקיפת צה"ל היום בתימן היא מסר חד וברור למנהיג ארגון הטרור החותי, עבד אל-מאלק אל-חותי, ולראשי ארגון הטרור החותי בתימן. 이스라엘 육군 라디오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예멘에 대한 5번째 대규모 공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별도 성명에서 후티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앞서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아비브를 드론으로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و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يوم أمس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عدد من الأهداف التابعة ل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في منطقة يافا المحتلة ب3 طائرات مسيرة وقد تمكنت من الوصول إلى أهدافها بنجاح بفضل الله. 후티는 더불어 순항 미사일과 드론으로 홍해 북쪽에 있는 미군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과 호위함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후티 양측이 이처럼 강하게 치고받으면서 해상 물류 중심인 홍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법원이 선거 공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후원 머천 판사는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트럼프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란 낙인을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이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한 해 GDP의 1%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쓰고 있는 네덜란드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핸드릭스 씨는 과민성 신경질환 문제가 심해지면서 2차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병이 나아지는 것에 만족한다는 핸드릭스 씨. Mijn ervaring is echt wel heel goed. Ja, ik zou het een 9 geven. Ja, zeker te weten. Ja, zeker. 20년 전 핸드릭스 씨에게 처음 비슷한 문제가 시작됐을 때와는 달리 몇 년 전부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일상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병원이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Bij ons op de praktijk bijvoorbeeld door monitoringsconsulten wat ik dan hou. Bijvoorbeeld 1, 2, 3 keer per jaar dat je die mensen wel ziet en vraagt ben je nog goed ingesteld op de medicatie. 병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치료를 하고 심해질 경우 2차 의료기관과 쉽게 연결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합니다. Dus wij hebben één team in elke regio die naar mensen toe gaat die zelf geen hulp willen, maar waarvan de omgeving, de buren of de politie zegt van die hebben een probleem. En dan gaan wij daar ook naartoe.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질환이 더 이상 소수만 겪는 병증이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만 해도 지난해 104만 명에 이들이 쓴 진료비만 6,8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공적인 관리는 10년에 한 번 건강검진 가운데 정신건강 부분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공적 관리를 강화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은 불가피합니다. 네덜란드도 GDP의 1%에 달하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8%인 140여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유무형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Dan denk ik aan programma's die ook op basisscholen bijvoorbeeld ingezet kunnen worden om te leren weerbaarder te zijn, te herkennen wanneer je spanning ervaart en om allerlei manieren te leren om daarover te praten, maar om ook dat zelf te lijf te gaan. 미래에 들 수 있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것이 이곳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덜란드 위르크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안보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예전만 못한데요. 김포 애기봉은 오히려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곳. 북한과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김포 애기봉 전망대입니다. 남북 대치의 상징이던 이곳에 지난해 스타벅스가 문을 열면서 이른바 핫플이 됐습니다. 북한 개풍군과 송악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평일은 8배, 주말엔 3배 이상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이 맛있는 커피를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전하고 싶고 같이 맛을 또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It's very historic, it's very meaningful, and to be able to be free and be here, seeing everything, it's very special, I guess. 김포시는 전망대에 오르는 길을 형형색색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해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애기봉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안보의 정말 관광 중심지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핫플레이스 지금 만들 테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십시오. 애기봉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지만 검문소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애기봉에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 모노레일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매년 경이로운 자연현상을 담은 사진 14점을 선정해 기상 달력을 발간하는데요. 기상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제로 제작된 올해 달력에서 우리나라 단양의 사진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초록빛 오로라가 장엄하게 빛을 쏟아냅니다. 돔처럼 둥글게 퍼진 빛, 보라색과 붉은색이 섞여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초록과 분홍, 보랏빛이 어우러져 물결치는 찬란한 하늘과 고요한 나무의 대조는 한 폭의 몽환적인 풍경합니다. 밤하늘 동시에 나타난 무지개와 번개. 구름에 걸친 무지개가 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번쩍이는 번개는 찬란함과 위험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고요한 농경지에 등장한 토네이도, 극도의 긴장감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세계 곳곳의 자연의 경이로움과 재해 위험성을 주제로 한 올해의 사진들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선정한 작품 14점이 내년 기상 달력에 실리는데 우리나라 작품도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순백의 눈으로 덮인 구불구불한 길, 충북 단양의 보발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설경은 영화 속 겨울왕국에 초대된 듯한 황홀함을 선사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어있는 대자연의 경고. 하루빨리 재난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그룹 에스파의 슈퍼노바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클 차트가 발표한 연간 차트를 보면 슈퍼노바는 디지털 차트와 온라인 재생 차트 모두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앨범 차트를 휩쓴 건 그룹 세븐틴으로 12번째 미니 앨범으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베스트 앨범으로 2위까지 석권하는 기록을 썼습니다. 오는 6월이면 그룹 BTS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복귀하는 가운데 지난해 전역한 제이홉이 올해 첫 단독 월드 투어로 팬들을 먼저 만납니다. 제이홉은 오는 2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미국과 필리핀, 대만, 일본 등의 15개 도시를 돌며 석 달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상황을 고려해 북미 공연 일정은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제이홉은 앞서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공연을 통해 많은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1살 A씨와 58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신호등을 제어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이 쓰러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포곡 2터널 안에서 포천 방향 세존 폭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터널 양측 내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파편이 다른 승용차 2대에 튀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선을 1시간 반가량 통제한 경찰은 음주 정황이 없다고 보고 차량이 미끄러진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5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0도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서해안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14.4도, 안동은 영하 1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2도, 안동은 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